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됐다. 누구나 한 번쯤 이 문장을 삼킨 적이 있다. 문제는 삼킨 순간이 아니다. 이미 내뱉은 뒤였다는 것이다. 말은 끝났고 상대는 멈췄고 공기가 바뀌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는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은 장전된 권총과 같다. 사르트르는 그렇게 말했다. 이 문장은 비유가 아니다. 경고도 아니다. 그저 사실이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총알이 총구를 떠나는 순간 사수의 손을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방아쇠를 당긴 손의 주인이지만 총알이 어디에 박힐지는 선택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 말이 나오기 직전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멈출 수 있었던 순간, 입술이 열리기 전, 혀가 움직이기 전, 숨을 들이쉬기 전, 그 짧은 틈, 우리는 그 틈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쳤다. 왜 지나쳤는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을 보았다. 상대의 얼굴이 변했다. 그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지 않았다. 순식간이었다. 눈빛이 먼저 바뀌었다. 무언가를 맞은 사람의 눈. 아직 아픔을 느끼기 전. 충격만 도착한 순간의 눈. 그 다음 입술이 닫혔다. 하려던 말을 삼킨 것인지 할 말을 잃은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었다. 다만 닫혔다는 것만 보였다. 그리고 침묵이 왔다. 그 침묵은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다. 대화가 끊긴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가 부서진 뒤에 오는 침묵이었다.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빈 것이었다. 그 빈자리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총알은 떠났으니까. 우리는 그 순간을 여러 번 겪어왔다. 한 번이 아니다. 처음도 아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감정, 비슷한 말, 그리고 비슷한 후회. 이상한 일이다. 분명 지난번에도 후회했는데 왜 또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걸까? 그때도 다짐했다. 다음에는 참아야지. 다음에는 한 박자 쉬어야지. 다음에는 말 대신 숨을 쉬어야지. 그런데 다음은 늘 똑같이 찾아왔고 우리는 늘 똑같이 말을 내뱉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정말 참지 못한 걸까? 아니면 참지 않기로 한 걸까? 이들은 다르다. 참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다. 참지 않기로 한 것은 선택의 문제다. 그런데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둘 중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다. 감정이 너무 빠르게 치밀어 올라서 멈출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에서 이건 말해야 해 라는 판단이 스쳤던 것 같기도 하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감정이 밀려왔고 그 감정을 말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느꼈다. 참는 것이 손해라고 느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느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느꼈다. 그 모든 느낌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 느낌의 무게가 멈춤의 무게보다 무거웠다. 그래서 말했다. 그리고 말이 끝난 뒤에야 그 무게가 착각이었음을 알았다. 말의 무게는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내뱉기 전에는 가볍다. 그냥 단어 몇 개, 문장 하나, 몇 초면 끝나는 소리. 그런데 내뱉고 나면 무거워진다. 점점 더 무거워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남긴 흔적이 선명해질수록 무게는 늘어난다. 처음에는 깃털 같았던 것이 나중에는 돌이 된다. 그 돌을 우리는 오래 품고 산다. 상대도 마찬가지다.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말은 어떤 무게였을까? 우리는 말을 내뱉을 때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했다면 멈췄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상대 안으로 들어갔다.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상대의 귀로 들어가 상대의 마음에 박혔다. 나는 뱉었을 뿐인데 상대는 맞았다. 이 비대칭이 말의 본질이다. 말하는 사람은 뱉는다. 듣는 사람은 맞는다. 뱉는 것은 시원하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렇다. 참았던 것을 터뜨렸으니까. 그런데 맞는 것은 시원하지 않다. 맞는 것은 아프다. 그리고 그 아픔은 말한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의 몫이 된다. 우리는 시원함을 얻었고 상대는 아픔을 얻었다. 이 거래가 공정했는지 우리는 나중에야 묻는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아프다. 시원했던 것이 아픔으로 바뀐다. 내뱉는 순간에는 몰랐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온다. 후회, 수치, 자책 이런 것들이 시원함의 자리를 대신 채운다. 그래서 결국
양쪽 다 아프다. 들은 사람도 아프고 말한 사람도 아프다. 누가 이긴 걸까? 아무도 이기지 않았다. 그냥 둘 다 졌다. 권총의 비유가 여기서 더 선명해진다. 톤을 쏜 사람은 총알이 남긴 상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돌아서서 걸어가면 된다. 그런데 말은 다르다. 말을 쏜 사람은 대부분 그 자리에 남는다. 상대의 얼굴을 본다. 상대의 침묵을 듣는다. 상대의 변화를 목격한다. 그리고 그 목격이 자신에게도 상처로 돌아온다. 우리는 왜 이걸 알면서도 반복할까? 단순한 질문이지만 답은 단순하지 않다.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에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현재에만 고정된다. 지금 이 답답함을 풀어야 한다. 지금 이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은 너무 급하다. 그래서 쏜다. 그런데 미래는 금방 온다. 말이 끝나자마자 미래가 된다. 그리고 그 미래에서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본다.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그 말이었을까? 왜 그 순간이었을까? 답은 없다.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말이 떠난 직후의 순간을 떠올려보자. 정확히 그 순간. 마지막 음절이 입술을 떠난 직후. 아직 상대가 반응하기 전. 소리가 공기 중에 퍼지고 있는 바로 그때. 거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 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느낀다. 그게 뭘까? 어떤 사람은 해방감이라고 말할 것이다. 참았던 걸 풀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불안이라고 말할 것이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후회라고 말할 것이다. 벌써 후회가 시작되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순간 우리는 통제력을 잃었음을 한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깨닫는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냥 느낀다. 몸이 먼저 한다. 손끝이 살짝 차가워지거나 가슴이 조금 조여오거나 숨이 얕아지거나 이런 반응들이 온다. 이것은 후회의 신호다. 아직 머리가 인식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차린 후회. 상대의 반응이 오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은 가장 길게 느껴진다.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그 늘어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를 상상한다. 상대가 화낼 것이다. 상대가 울 것이다. 상대가 돌아설 것이다. 상대가 똑같이 쏘아붙일 것이다. 또는 가장 무서운 것,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는다. 상대가 침묵할 때 우리는 그 침묵을 견디기 어렵다. 차라리 화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싸울 수라도 있으니까, 방어할 수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침묵은 방어할 수 없다. 침묵에는 맞설 대상이 없다. 그냥 비어있다. 그 빈 공간에 우리의 상상이 채워진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우리는 모른다. 상대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악을 상상한다. 그게 인간의 습성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은 최악을 먼저 떠올린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더 괴롭힌다. 상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쏜 말의 무게는 더 무거워진다. 처음에는 그냥 한마디였던 것이 점점 커진다. 그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생각들이 침묵 속에서 자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또 말을 한다. 변명을, 해명을, 사과를 또는 더 나쁜 말을. 한 발 쐈는데 정막이 오니까 불안해서 또 쏜다. 그러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한 발이 두 발이 되고 두 발이 세 발이 된다. 총알은 계속 늘어나고 되돌릴 수 있는 지점은 계속 멀어진다. 말은 왜 총알이 되는 걸까? 같은 단어도 어떤 때는 총알이 되지 않는다. 농담처럼 흘러가기도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때는 총알이 된다. 정확히 심장을 향해 날아간다. 무엇이 다를까? 아마 맥락일 것이다. 같은 말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평소에 장난처럼 주고받던 말이 어떤 순간에는 상처가 된다. 그 순간이란 무엇일까? 상대가 취약할 때, 상대가 이미 지쳐있을 때, 상대가 나를 믿고 있었을 때, 그런 순간에 던진 말은 더 깊이 박힌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상대가 지금
얼마나 취약한지, 상대가 지금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 그래서 말을 던질 때 그 말이 어떤 심장에 박힐지 계산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던지고 결과를 나중에 확인한다. 그게 말의 위험이다. 권총도 마찬가지다. 쏘는 사람은 총알이 어디에 박힐지 정확히 모른다. 조주는 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손이 떨릴 수도 있고 상대가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총을 쏘는 것은 늘 도박이다. 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조준하지만 결과는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권총은 의도적으로 장전한다. 총알을 넣고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에 손을 올린다. 이 모든 과정이 의식적이다. 그런데 말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말은 장전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쏘아진다. 우리 안에 쌓여있던 감정, 생각, 불만, 상처 이런 것들이 말의 형태로 장전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방아쇠가 당겨진다. 방아쇠는 무엇일까? 상대의 말일 수 있다. 상대의 표정일 수 있다. 상대의 행동일 수 있다. 또는 전혀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어젯밤 잠을 못 자서,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런 것들이 방아쇠가 된다. 상대는 방아쇠를 당긴 줄도 모른다. 그냥 총알을 맞을 뿐이다. 이것이 말의 가장 불공평한 점이다. 쏘는 사람은 자신이 왜 쐈는지 나중에라도 이해할 수 있다. 아, 내가 그날 힘들었구나. 아, 내가 그 문제에 예민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 갑자기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의문만 남는다. 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총알은 보인다. 흔적이 남는다.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총을 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한다.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 중에 퍼졌다가 사라진다. 흔적이 없다. 그래서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축소하기 쉽다.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야. 이 문장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또는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 그냥 한마디, 별거 아닌 한마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별거였다. 상대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다. 다만 그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책임도 가볍게 느껴진다. 상대가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 네.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런데 상대가 늘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삼킨다. 삼키고 혼자 감당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감당의 무게가 관계를 바꾼다.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그제서야 우리는 느낀다. 뭔가 달라졌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모른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른다. 상대에게 물어봐도 괜찮다고 한다. 괜찮다는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관계는 이렇게 조금씩 금이 간다. 큰 싸움 한 번에 무너지는 관계도 있다. 그런데 더 많은 관계는 작은 금들이 모여서 무너진다. 그 금들은 대부분 말이 만든다.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상대가 웃고 넘겼다고 생각한 말, 그런 말들이 금을 만든다. 금은 바로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야 보인다. 그리고 보일 때쯤에는 이미 많이 퍼져 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한다. 언제 이렇게 됐지? 무엇 때문이지? 돌이켜봐도 명확한 원인이 없다. 큰 사건이 없었으니까. 그냥 작은 말들이 있었을 뿐이니까. 문제는 작은 말들은 기억에 잘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한 사람은 잊는다. 들은 사람은 잊지 않는다. 이 비대칭이 관계를 어긋나게 한다. 한쪽은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일이 쌓여간다. 이 어긋남이 어느 순간 터진다. 터졌을 때 말한 쪽은 이해하지 못한다. 뭐가 문제야? 나 그런 적 없는데? 기억이 다른 것이다.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기억이 다르다. 말한 사람의 기억에서는 그 말이 작았고 들은 사람의 기억에서는 그 말이 컸다. 어느 쪽이 맞는 것도 아니다. 둘 다 자신의 기억이 진짜다. 그냥 말이 만든 무게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말은 권총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다. 권총은 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난다. 즉각적이다. 그래서 책임도 명확하다. 그런데 말은
결과가 늦게 나타난다. 때로는 몇 년 뒤에 나타난다. 그 긴 시간 동안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은 흐려진다. 나중에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게 그 말 때문이라고 누가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책임도 모호해진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끝냈다고 누가 믿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난다. 말 한마디가 신뢰를 깨고 그 깨진 신뢰가 관계를 끝낸다. 직접적인 원인은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은 말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망각한다. 말의 힘을, 말의 지속성을, 말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결과들을. 그래서 계속 쏜다. 장전된 줄도 모르고 위력도 모르고 계속 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말을 내뱉고 있다. 그 말이 어디로 날아갈지 그 사람은 모른다. 상대의 심장에 박힐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다. 빗나간다면 다행이다. 그냥 잊힐 것이다. 그런데 박힌다면 그 말은 오래 남을 것이다. 상대가 살아있는 한 그 말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상대도 말을 내뱉을 것이다. 받았던 말이 변형되어 나올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로 또는 원래 말했던 사람에게로. 말은 그렇게 순환한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바꿔서 계속 존재한다. 이 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끊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어쩌면 답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존재인 한 이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인식할 수는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장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겨누고 있는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다. 과거의 사건을 묻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묻는 것이다. 말이 끝난 직후 우리가 보았던 것, 상대의 얼굴, 공기의 변화, 자신의 손, 이런 것들. 그 이미지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 지워지지 않았다. 그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판단하지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그냥 떠올려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상대의 눈이 보이는가?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가? 놀라움인가? 상처인가? 실망인가? 분노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섞인 무언가인가? 그것이 말의 결과다. 우리가 쏜 말이 남긴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았다.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그것을 잊지 못한다. 잊으려 해도 돌아온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떠오른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짐한다. 다음에는 다르게 해야지. 그런데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걸까? 아니면 배우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자. 지금은 그저 그 순간에 머물러 보자. 말이 끝난 직후 당신이 보았던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시작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장전된 권총을 들고 산다. 매일, 매 순간,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말이 장전되어 있다.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다. 어떤 말이 언제 튀어나올지 우리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다만 알 수는 있다.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사르트르가 그 문장을 쓴 이유도 아마 이것이었을 것이다. 경고가 아니라 인식.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의 정체를 알라는 것. 말이 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 말이 상대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이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총알은 회수되지 않는다. 말도 마찬가지다. 사과할 수 있다. 해명할 수 있다. 그런데 말 자체는 회수되지 않는다. 이미 상대에게 도착했다. 이미 상대 안에 존재한다. 그 존재를 지울 수는 없다. 덮을 수는 있어도 지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조심하는 것은 어렵다. 감정이 빠르게 치밀어 오를 때 조심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다. 그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실제로 조심하는 것은 어렵다. 이 간극 속에서 우리는 계속 실수를 반복한다.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반복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수도 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멈추게 되었을 수도 있다. 예전보다 조금 덜 날카로운 말을 선택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사과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그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실수는 눈에 띄고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제자리인 것처럼 느낀다. 또 같은 실수를 했다. 또 같은 후회를 한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제자리일까? 같은 실수처럼 보여도 정확히 같지는 않을 수 있다.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다만 완전히 제자리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아직 많은 것이 남아있다.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가? 반복되는 태도의 구조는 무엇인가? 인간 전체로 확장하면 무엇이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맞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다.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머무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질문과 함께 있는 것.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가자. 이상한 일이다. 분명히 다짐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이번에는 참겠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부드럽게 가겠다고. 그런데 결과는 늘 비슷했다. 말은 쏟아졌고 후회가 왔고 다짐은 다음을 기약했다. 그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한 번의 실수라면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이 격해져서 상황이 급박해서 상대가 먼저 건드려서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다. 패턴이다. 패턴이라는 말이 불편할 수 있다. 마치 자신이 기계처럼 느껴지니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존재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그건 인식의 시작이다. 왜 말을 아끼려 했는데 결국 쏟아냈을까? 대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종종 결심한다. 오늘은 짧게 말해야지. 핵심만 말해야지. 감정을 섞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결심은 흐려진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결심에 금을 낸다. 그 금 사이로 감정이 새어나온다. 새어나온 감정은 말이 된다. 처음에는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다음 한마디를 부른다. 말은 말을 부른다. 한번 입이 열리면 닫기가 어려워진다. 아끼려 대던 말들이 줄줄이 쏟아진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처음 한마디만 했어도 됐다. 아니, 그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도 됐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못했다. 왜 침묵하려 했는데 결국 한마디를 더 얹었을까? 상대가 말을 마쳤다. 나도 말을 마쳤다. 대화가 끝나려 한다. 그 순간 뭔가 찜찜하다. 내 말이 충분히 전달됐을까? 상대가 제대로 이해했을까? 혹시 오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스친다. 그래서 한마디를 더 얹는다. 확인차, 보충 설명 차원에서. 그런데 그 한마디가 불을 지른다. 얹은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다. 이미 대화가 마무리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상대도 마음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말이 들어왔다. 닫으려던 마음에 쐐기가 박힌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날카로워진다. 왜 부드럽게 시작했는데 결국 날카롭게 끝났을까? 처음에는 진짜 부드러웠다. 일부러 목소리 톤도 낮췄다. 단어도 골랐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로 시작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피로가 쌓인다.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때 부드러움이 벗겨진다. 날카로움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조금씩 쌓인다. 첫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매 문장마다 조금씩 날이 선다. 나중에 돌아보면 어느 지점에서 날카로워졌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이 세 가지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다.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것, 의도와 결과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매번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 아끼려다 쏟아낸다. 멈추려다 더한다. 부드럽게 시작해서 날카롭게 끝낸다. 방향이 같다. 이것이 패턴이다. 무작위가 아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힘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기는 어렵다.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방어 기제라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중요한 건 그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힘을 잘 모른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한다. 그냥 대화를 한다. 그냥 말을 한다. 의식적으로 패턴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패턴이 있다. 무의식 중에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시선을 돌려보자. 나만 이런 걸까? 아니다. 상대도 마찬가지다. 상대에게도 패턴이 있다. 상대도 아끼려다 쏟아내고 멈추려다 더하고 부드럽게 시작해서 날카롭게 끝낸다. 방향은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반대다. 날카롭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끊는다. 쏟아내다가 갑자기 멈춘다. 하지만 패턴이 있다는 점은 대화는 두 개의 패턴이 만나는 것이다. 내 패턴과 상대의 패턴. 이 두 패턴이 부딪히기도 하고 맞물리기도 한다.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난다. 맞물리면 어떤 흐름이 생긴다. 좋은 흐름일 수도 있고 나쁜 흐름일 수도 있다. 상대의 패턴을 알면 대화가 달라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 날카로워지는지 알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상대가 어떤 말에 민감한지 알면 그 말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대화 중에 상대의 패턴을 관찰할 여유가 없다. 자기 패턴도 모르는데 상대의 패턴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화는 두 패턴의 충돌이다. 둘 다 자기 패턴대로 움직인다. 둘 다 자기 방식대로 쏟아내고 멈추고 날카로워진다.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다. 패턴은 언제 형성됐을까? 아마 오래전일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만들어졌을 것이다. 말을 배우면서 동시에 말을 다루는 방식도 배웠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었다. 그 방식은 한때 유용했을 수 있다. 그때 그 환경에서는 최선이었을 수 있다. 날카롭게 말해야 무시당하지 않는 환경이었을 수 있다. 많이 말해야 관심을 받는 환경이었을 수 있다. 침묵하면 벌을 받는 환경이었을 수 있다.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방식. 문제는 환경이 바뀌어도 방식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날카롭게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는 환경, 많이 말하면 피곤해하는 상대, 침묵해도 괜찮은 관계, 이런 곳에서 옛날 방식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른다. 자신의 방식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이게 나인 줄 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원래라는 건 없다. 만들어진 것이다. 배운 것이다. 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원래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자동으로 하던 것을 의식적으로 보게 되니까,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니까 이 과정은 불편하다. 마치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처럼 느껴진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필요하다. 인식 없이는 변화도 없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다르게 할 수도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 패턴대로 움직인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같은 후회를 반복한다. 인식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건 아니다. 패턴은 오래된 것이다. 뿌리가 깊다. 인식했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인식은 첫 단계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아야 바꿀 수 있다. 말이 감정을 따라가는 걸까? 감정이 말을 따라가는 걸까? 이 질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조금 다르다. 둘 다 맞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감정이 먼저고 말이 따라온다. 화가 나서 화난 말을 한다. 슬퍼서 슬픈 말을 한다. 이건 자연스럽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반대다. 말이 먼저고 감정이 따라온다.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나면 더 화가 난다. 원래 조금 짜증났는데 말을 내뱉고 나니 분노가 된다. 말이 감정을 키운 것이다. 이 현상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대화 중에 점점 감정이 격해지는 경험.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화나지 않았는데 말하다 보니 점점 화가 나는 경험. 이건 감정이 말을 따라간 것이다. 말이 감정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말은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다. 말은 감정을 증폭시킨다. 때로는 만들어내기도 한다. 말하기 전에는 없던 감정이 말하고 나서 생기기도 한다.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설득당하는 것이다. 권총의 비유로 돌아가 보자. 권총은 장전된 순간이 아니라 방아쇠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위험해진다. 장전만 해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금고에 넣어둘 수 있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그런데 손에 들고 겨누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제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총알이 발사된다. 말도 마찬가지다. 생각한 순간이 아니라 입술이 열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진다. 머릿속에 있는 동안은 안전하다. 아무리 날카로운 생각이라도 머릿속에 있으면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입술이 열리면 달라진다. 소리가 나면 달라진다. 상대의 귀에 닿으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같은 순서로 움직여왔다. 장전하고, 겨누고, 쏘고, 후회한다.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있는가? 후회를 먼저 하고 쏜 적이 있는가? 없다. 후회는 늘 마지막이다. 쏜 다음에 온다.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왜 바뀌지 않을까? 왜 후회를 먼저 느끼고 멈출 수 없을까? 아마 후회는 결과를 보고 나서야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쏘기 전에는 결과를 모른다. 결과를 모르니까 후회할 게 없다. 쏘고 나서야 결과가 보인다. 결과가 보이니까 후회가 생긴다. 여기서 한 가지의 가능성이 보인다. 결과를 미리 상상하면 어떨까? 아직 쏘지 않았지만 쏜 후의 결과를 미리 떠올려 보는 것. 상대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공기가 어떻게 바뀔지, 내가 얼마나 후회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상상하는 것.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렵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상상할 여유가 없다. 미래를 생각할 시간이 없다. 지금 이 순간의 답답함, 분노, 억울함이 모든 것에 채운다. 미래는 저 멀리 있고 현재가 너무 급하다.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미리 후회할 수 있다면 멈출 텐데 미리 후회하지 못하니까 멈추지 못한다. 그리고 쏜다. 그리고 후회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다음에는 미리 생각해야지. 그런데 다음에도 미리 생각하지 못한다. 또 쏜다.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다.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다짐만으로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결심만으로는 패턴이 깨지지 않는다.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깊은 무언가가 뭘까? 어쩌면 속도를 늦추는 것일 수 있다. 감정과 말 사이에 시간을 벌리는 것.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이 잠시가 중요하다. 1초라도 좋다. 그 1초가 미래를 상상할 시간을 준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다. 속도를 늦추는 것 자체가 기술이다. 훈련이 필요하다. 몸에 배워야 한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멈춘다. 의식적으로 숨을 쉰다. 의식적으로 기다린다. 이게 반복되면 조금씩 자동화된다.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건 조언이 아니다.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구조를 보는 것이다. 왜 반복되는지, 어디서 끊을 수 있는지 그 지점을 보는 것이다. 실제로 끊을지 말지는 각자의 몫이다. 일상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자.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누군가와 함께다. 대화가 오간다. 평범한 대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흐름이 바뀐다.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 왜 저렇게 말하지? 꼭 그렇게 말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스친.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신경 쓰이지만 밥을 계속 먹는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선택도 있다. 한마디 한다. 방금 그게 무슨 말이야? 또는 더 날카롭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이러면 상황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후자를 선택한다.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마음에 걸리면 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속이 불편하다. 계속 신경 쓰인다. 그래서 한마디 한다. 그 한마디가 다른 한마디를 부른다. 상대도 응수한다. 합산이 전쟁터가 된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냥 넘어갈 걸 그랬다. 별일 아니었다. 상대도 무심코 한 말이었다. 악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다. 마음에 걸리는 것만 보였다. 왜 그냥 넘어가지 못할까? 넘어가면 지는 것 같아서, 참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면 인정하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이 작용한다. 말을 해야 내 입장이 선다. 말을 해야 상대가 안다. 말을 해야 관계가 명확해진다. 이렇게 믿는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말을 해서 입장이 선 적이 얼마나 있을까? 말을 해서 상대가 이해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 말을 해서 관계가 명확해진 적이 얼마나 있을까? 돌이켜보면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다. 말을 해서 입장이 꼬이고 상대가 오해하고 관계가 복잡해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말을 한다. 왜일까? 아마 말하지 않았을 때의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말해서 생기는 문제는 나중의 문제다.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답답함은 지금의 문제다. 지금의 문제가 더 급하다. 그래서 말한다. 이것도 패턴이다. 지금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미래의 문제를 선택하는 패턴. 단기적 해소를 위해 장기적 대가를 치르는 패턴. 우리는 이 패턴을 자주 따른. 시선을 다시 돌려보자. 상대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상대도 참지 못한다. 상대도 지금의 불편함을 피하려 한다. 상대도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상대도 응수한다.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도 한마디 한다. 두 사람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는 에스컬레이션 된다. 점점 격해진다. 한마디가 두 마디가 되고 두 마디가 네 마디가 된다. 목소리가 커진다. 단어가 날카로워진다. 멈추는 사람이 없다. 둘 다 멈추지 못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한 사람이 넘어가면 에스컬레이션이 멈춘다. 한 사람이 침묵하면 불이 꺼진다. 물론 그 한 사람은 속으로 불편할 것이다. 참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황은 악화되지 않는다. 문제는 누가 그 한 사람이 될 것인가다. 둘 다 자기가 참기는 싫다. 왜 내가 참아야 해? 상대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둘 다 참지 않는다. 둘 다 쏜다. 이쯤에서 판단을 내리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그러니까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현명해져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진다. 그런데 이건 판단이다. 판단은 잠시 미루자. 지금은 관찰만 하자. 관찰하면 보이는 것이 있다. 반복의 궤적. 장전하고 겨누고 쏘고 후회하고 다짐하고 다시 장전하는 궤적. 이 궤적이 선명해진다. 여러 번의 대화를 겹쳐놓으면 궤적이 보인다. 매번 같은 자리를 지나간다. 같은 지점에서 격해지고 같은 지점에서 쏘고 같은 지점에서 후회한다. 이 반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아직 바꾸지 않아도 된다. 아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본다. 자신의 궤적을 본다. 여기서 이렇게 됐구나. 여기서 저렇게 됐구나. 판단 없이 본다. 멈출 수 있었던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지나쳤다. 알면서 지나쳤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다. 어쨌든 지나쳤다. 그 순간은 어디였을까? 정확히 어느 지점이었을까? 상대가 그 말을 했을 때 마음이 동요했다. 그 동요가 첫 번째 신호였다. 뭔가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 그 신호를 느꼈다면 거기서 멈출 수 있었다. 숨을 한 번 쉬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잠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런 작은 행동으로 동요를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런데 신호를 무시했다. 아니면 신호를 느끼기도 전에 말이 나왔다. 속도가 너무 빨랐다. 동요에서 말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았다. 그 짧은 거리 안에 멈출 틈이 없었다. 두 번째 순간도 있었다. 말을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첫 문장이 나갔지만 두 번째 문장은 아직 입안에 있었을 때. 거기서 멈출 수 있었다. 첫 문장만 하고 입을 닫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닫지 않았다. 두 번째 문장이 나갔고 세 번째가 뒤따랐다. 세 번째 순간도 있었다. 상대가 반응하기 전, 아직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할 수 있었다. 방금 그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이미 쏜 거니까. 뒤로 물러나면 지는 것 같으니까. 이 순간들을 몇 번이나 지나쳤을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매번 대화할 때마다, 매번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순간들은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다만 우리가 잡지 않았을 뿐이다. 왜 잡지 않았을까? 잡는 법을 몰랐을 수도 있다. 잡아야 한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 또는 알았지만 잡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잡으면 답답하니까, 잡으면 속이 불편하니까, 차라리 쏘고 후회하는 게 나으니까. 이것도 선택이다. 의식적인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의식적인 선택, 패턴이 만든 선택, 오래된 습관이 만든 선택. 그래서 매번 같은 선택을 했다. 매번 같은 순간을 지나쳤다.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상대도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 상대도 멈출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상대도 그 순간들을 지나쳤다. 우리만 지나친 게 아니다. 상대도 지나쳤다. 이 사실이 위로가 되는 건 아니다. 상대도 잘못했으니까 내가 면죄되는 건 아니다. 그냥 사실이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 순간들을 지나쳤다. 두 사람이 함께 그 결과를 만들었다. 책임을 나누자는 게 아니다. 자기 몫의 책임은 자기 것이다. 다만 상황 전체를 보자는 것이다. 내가 나쁜 사람이고 상대가 피해자인 것도 아니고, 상대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피해자인 것도 아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패턴대로 움직였고 그 패턴들이 만나서 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분노가 조금 가라앉는다. 상대에 대한 분노도, 자신에 대한 분노도. 분노 대신 이해가 들어온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다. 그냥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는 것이다. 패턴은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다. 오래 걸리지만 바뀔 수 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다. 다만 노력이 필요하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의식에 맡겨두면 옛날 패턴이 이긴다. 옛날 패턴은 뿌리가 깊으니까 새로운 패턴은 어떻게 만들까? 아마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큰 감정이 몰려오는 순간에는 바꾸기 어렵다. 작은 동요가 올 때 연습해야 한다. 작은 동요를 느끼고 거기서 멈추고 숨을 쉬고 기다린다. 이걸 반복한다. 몸에 익힌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달라진다. 멈추는 순간이 조금 길어진다. 쏘기 전에 한 박자 더 쉬게 된다. 그 한 박자가 결과를 바꾼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바꾼다. 완벽해지는 건 아니다. 평생 완벽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다. 조금씩 덜 쏘게 될 수는 있다. 조금씩 덜 후회하게 될 수는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왜 말을 아끼려 했는데 결국 쏟아냈는가? 왜 침묵하려 했는데 결국 한마디를 더 얹었는가? 왜 부드럽게 시작했는데 결국 날카롭게 끝났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나다.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패턴이 나쁜 건 아니다. 패턴은 그냥 패턴이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형성됐고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패턴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 생긴다. 원하는 건 평화로운 대화인데 결과는 상처와 후회다. 이 간극이 문제다. 간극을 줄이려면 패턴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패턴을 알아야 한다. 언제 격해지는지,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멈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바꿀 수 있다. 알아도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 모르면 계속 당한다. 자기 패턴에 계속 당한다. 알면 적어도 무엇에 당하는지 안다. 당하면서도 또 이러네 라고 볼 수 있다. 그 관찰이 조금씩 힘이 된다. 당신은 말을 멈출 수 있었던 순간을 몇 번이나 지나쳤는가? 이 질문을 판단의 도구로 쓰지 말자. 자책의 도구로 쓰지 말자. 그냥 관찰의 도구로 쓰자. 몇 번이나 지나쳤는지 세어보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는 과정이 중요하다. 세는 과정에서 그 순간들이 떠오른다. 떠오르면서 선명해진다. 그 순간들을 보자. 하나하나 보자. 여기서 이랬구나. 여기서 저랬구나. 판단하지 말고 보자.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다. 패턴이 있었고 패턴대로 움직였다. 그뿐이다. 이 관찰이 쌓이면 무언가가 달라진다. 당장은 아닐 수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도 달라진다. 관찰은 힘이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움직인다. 인간은 말을 만들었다. 아니, 어쩌면 말이 인간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언제부터 말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아주 오래전이라는 것만 안다. 인간이 되기 시작한 그 무렵부터 말은 함께했다. 도구를 만들고 불을 피우고 무리를 이루던 그 시절에도 말은 있었다. 처음의 말은 단순했을 것이다. 위험을 알리는 소리, 먹이를 발견했다는 신호, 함께 가자는 부름, 이런 것들이었을 것이다. 생존을 위한 말, 필요에 의한 말. 그때의 말은 순수했을 수 있다. 아직 상처를 주는 도구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말은 달라졌다. 정보 전달을 넘어섰다. 감정을 담기 시작했다. 의도를 숨기기 시작했다. 상대를 움직이는 도구가 됐다. 말은 점점 복잡해졌고 그 복잡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연결의 가능성, 그리고 상처의 가능성. 말이 상처가 된 첫 번째 순간은 언제였을까?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너무 오래전이라. 그런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고 그 말이 예상치 못한 아픔을 만들었던 순간 말한 사람은 당황했을 것이다. 그냥 소리를 냈을 뿐인데 상대의 얼굴이 변했다. 그냥 생각을 표현했을 뿐인데 상대가 멀어졌다. 그 순간 인간은 깨달았을 것이다. 말에는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힘. 손으로 치지 않아도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 돌을 던지지 않아도 상처를 낼 수 있는 힘. 이 발견은 인간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었다. 동시에 새로운 책임을 주었다. 그런데 인간은 능력에 비해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말의 힘을 발견한 뒤에도 그 힘을 잘 다루지 못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를 준다. 발전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대로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히 못난 사람만 말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다. 특별히 예민한 사람만 말로 상처받는 게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다. 성별, 지역, 문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말로 상처를 주고받아 왔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이다. 왜 그럴까? 말이 너무 쉽기 때문일 수 있다. 입만 열면 된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주먹을 휘두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칼을 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말은 그냥 나온다. 생각이 바로 소리가 된다. 이 쉬움이 위험하다. 또한 말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 물리적 행동은 어떻게든 수습이 된다. 깨진 물건은 고치거나 새로 살 수 있다. 다친 몸은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은 수습이 어렵다. 한번 나간 말은 상대의 기억에 박힌다. 사과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기만 할 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말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말이 있었다. 혁명을 일으킨 말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말이 있었다. 반대로 평화를 가져온 말도 있었다. 화해를 이끈 말도 있었다. 희망을 준 말도 있었다. 말은 역사의 방향을 바꿔왔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계를 시작하게 만든 말이 있다. 관계를 끝내게 만든 말이 있다. 누군가를 살린 말이 있고 누군가를 무너뜨린 말이 있다. 기억 속에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는 말이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잊어버렸을 수 있다. 그런데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말은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서 칼보다, 총보다, 폭탄보다 강력할 수 있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몸의 상처는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이토록 강력한 도구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말하는 법은 배운다. 글 쓰는 법은 배운다. 문법, 어휘, 표현력 이런 것들은 배운다. 그런데 말의 힘을 다루는 법은 배우지 않는다. 말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 상처가 오래 간다는 것. 한 번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가르쳐줬는데 배우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말 조심해라. 생각하고 말해라. 이런 말은 들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 그냥 조심하라고만 했다. 조심한다는 게 뭔지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로 배운다. 말로 상처를 주고 후회하고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다짐하고 또 상처를 주고 또 후회한다. 이 반복을 통해 조금씩 배운다. 아주 느리게, 너무 느리게. 배움의 속도보다 상처의 속도가 더 빠르다. 왜 인간은 말을 잘 다루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말과 감정의 관계 때문일 수 있다. 말은 이성적인 것처럼 보인다. 단어는 논리적이고 문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말의 출발점은 대부분 감정이다. 화가 나서 말하고, 슬퍼서 말하고, 기뻐서 말한다. 감정이 말을 낳는다. 감정은 빠르다. 생각보다 빠르다. 감정이 올라오면 말은 거의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 사이에 이성이 끼어들 틈이 없다.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지만 감정이 앞서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 말이 먼저 나가버린다. 또 다른 이유는 말의 비가시성 때문일 수 있다. 말은 보이지 않는다. 소리로 존재하다가 곧 사라진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주먹으로 때리면 멍이 든다. 그걸 보면 내가 뭘 했는지 안다. 그런데 말은 흔적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뭘 했는지 인식하기 어렵다. 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특성이다. 보이지 않으니까 죽소된다. 그냥 말일 뿐이잖아.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과소평가한다. 상대가 받은 상처를 과소평가한다. 보이지 않으니까. 동시에 보이지 않으니까 과장되기도 한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된다. 반복될수록 커진다. 처음에는 작았던 말이 반복되면서 거대해진다. 말한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들은 사람은 점점 더 크게 기억한다. 이 비대칭이 관계를 어긋나게 한다. 말이 보인다면 어땠을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글자로 공기 중에 떠 있다면, 상대에게 날아가는 게 보인다면, 상대의 가슴에 박히는 게 보인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더 조심했을까? 어쩌면 그랬을 것이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인간은 보이는 것도 무시할 때가 많으니까 시선을 더 넓혀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말이 오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언어로, 모든 매체를 통해
직접 만나서 하는 말, 전화로 하는 말, 문자로 보내는 말,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말, 셀 수 없이 많은 말들이 공기 중에, 전선 속에 전파를 타고 흐르고 있다. 그중 얼마나 많은 말이 상처를 주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박히고 있을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분명히 많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 때문에 울고 있다. 누군가는 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누군가는 말 때문에 관계를 끝내고 있다. 동시에 얼마나 많은 말이 위로가 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을까? 이것도 분명히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 덕분에 웃고 있다. 누군가는 말 덕분에 다시 일어서고 있다. 누군가는 말 덕분에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 말은 이렇게 양면적이다. 같은 도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를 주기도 한다. 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수술로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그런데 인간은 아직 이 도구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 말은 한번 발사되면 과거가 된다. 이 사실을 곱씹어보자.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이미 과거다.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간다. 그리고 과거는 수정되지 않는다. 역사는 바꿀 수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시간 여행 이야기에서 과거를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한 말은 영원히 한 말로 남는다. 취소할 수 없다. 착지할 수 없다. 그 말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울 수 없다. 사과할 수 있다. 해명할 수 있다. 보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새로운 말을 추가하는 것이다. 옛날 말을 지우는 게 아니다. 옛날 말 위에 새로운 말을 덮는 것이다. 덮어도 아래에는 옛날 말이 있다. 화내면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 덮개가 벗겨지기도 한다. 그러면 옛날 말이 다시 드러난다. 기억이라는 것이 있다. 말은 공기 중에서 사라지지만 기억 속에서는 살아남는. 들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말한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상처를 준 말은 잊히지 않는다. 기억에 깊이 새겨진다. 왜 그럴까? 생존 본능 때문일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위험을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위험을 기억해야 다음에 피할 수 있으니까. 상처를 준 말은 위험 신호다.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라는 신호. 그래서 뇌는 그 말을 기억한다. 깊이, 오래. 반면 좋은 말은 덜 기억된다. 물론 좋은 말도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상처를 준 말만큼 강렬하지 않다. 아플수록 더 잘 기억된다. 이것은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행복에는 불리하다. 우리는 받은 상처를 더 잘 기억하고 받은 사랑은 덜 기억한다. 그래서 삶이 실제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말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말은 사람 안에서 계속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들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말도 살아있다. 때로는 말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말한 사람은 죽었는데 그 말은 들은 사람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어떤 의미에서 말은 불멸한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다. 상처를 준 말이 평생 산다는 건 무섭다. 사랑을 준 말이 평생 산다는 건 아름답다. 같은 현상의 양면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 그 말은 부모가 떠난 뒤에도 자녀 안에서 산다. 좋은 말이었다면 힘이 된다. 나쁜 말이었다면 상처가 된다. 스승이 제자에게 한 말, 친구가 친구에게 한 말, 연인이 연임에게 한 말, 이 모든 말들이 사람 안에서 계속 산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박힌 채 살아있는 말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 별 생각 없이 던져진 말. 그런데 그게 마음에 박혔다. 지금까지 박혀있다. 그 말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의 영향 아래 살아왔을 수도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으니까. 특별한 의도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 순간 떠오른 대로 말했을 뿐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한다. 그 말의 톤까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공기까지 선명하게 기억한다. 이 비대칭이 삶 곳곳에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말을, 그 말을 한 사람은 잊었다. 우리가 잊은 말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기억한다. 서로 다른 말을 기억하고 있다.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다. 그래서 대화가 어긋난다. 그래서
이해가 어렵다.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 안에 박아둔 말을 가지고 있다.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분명히 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박혔. 그 사람은 그 말을 안고 살고 있다. 우리는 모른다.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모른다. 이것은 불편한 사실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외면하고 싶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부정하고 싶다. 그런데 부정해도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말로 상처받은 적이 있고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다. 완벽하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산 사람은 없다. 말을 사용하는 한 상처를 주는 건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 자신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면, 모두가 같은 처지라는 걸 알면 자책이 줄어들 수 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 동시에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다. 자신이 준 상처를 인정하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내 말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이 무게를 느끼게 된다. 가볍게 말할 수 없게 된다. 책임감이 생긴다. 가벼움과 무거움, 이 둘이 공존한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오는 가벼움, 그 조건 안에서의 책임을 느끼면 오는 무거움, 이 둘은 함께 온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보내보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을 생각해보자.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말을 사용했다. 그들 모두가 말로 상처를 주고받았다.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말을 안고 살았고 누군가에게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 거대한 그물망을 상상해보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말의 그물망. 한 사람이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이렇게 말은 전달된다. 외령되기도 하고 증폭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면서 세대를 넘어 전달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비슷한 말을 한다. 또는 정반대의 말을 한다. 어느 쪽이든 영향받은 것이다. 받은 말이 다음 말을 만든다. 이렇게 말은 이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도 이 그물망의 일부다. 어디선가 시작된 말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가 그 말을 변형해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 우리는 중간 지점이다.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받은 것을 전달하는 중간 지점. 이렇게 보면 내 말이 온전히 내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내가 선택한 단어, 내가 만든 문장, 이것들이 정말 나에게서 나온 걸까? 아니면 어디선가 받은 것을 재조합한 걸까? 아마 후자일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말은 없다. 모든 말은 어디선가 온 것이다. 그렇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말을 선택한 건 나다. 그 순간 그 말을 내뱉기로 한 건 나다. 출처가 어디든 발사한 건 나다. 그래서 결과도 나의 몫이다.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 중에 흩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들은 사람 안에 박힌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말도 살아있다.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면 말은 계속 산다. 이렇게 말은 전해진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우리가 아는 옛 현인들의 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은 오래전에 죽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살아있다. 책에, 기록에, 사람들의 기억에. 말은 그렇게 불멸한다. 평범한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도, 책에 남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억에 살아있다면 그 말은 존재한다. 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말은 계속된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내 말이 그렇게 오래 남는다면 조심해야겠다고. 잘못된 말이 영원히 남는다면 무섭다고. 이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어떤 사람은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내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좋은 말을 남기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싶다고. 이 의미도 자연스럽다. 어떤 사람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미 한 말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과거에 상처를 준 말들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무력감도 자연스럽다. 모든 반응이 자연스럽다. 어떤 반응이 옳은 게 아니다. 그냥 각자의 반응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자. 내 안에 살아있는 말,
그 말은 정말 그대로 남아있을까? 아니면 변형되어 있을까? 아마 변형되어 있을 것이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바뀐다.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그 말이 실제로 한 말과 같은지 확신할 수 없다. 상대는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 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말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냥 기억에만 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일이다. 내가 상처받은 그 말, 정말 그랬을까? 내가 기억하는 대로였을까?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상처는 있다. 말이 정확히 그랬든 아니든 상처는 분명히 있다. 상처는 기억의 정확성과 별개로 존재한다. 상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기억하는 내 말, 그것이 정말 내가 한 말일까?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렇게 들었다고 한다. 누가 맞을까? 아마 둘 다 자기 기억이 맞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간극은 좁혀지기 어렵다. 과거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화가 어긋난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싸운다. 둘 다 자신이 맞다고 확신한다. 증거는 없다. 기억만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누가 맞는지 가리는 것보다 지금 서로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과거의 말이 정확히 어땠든 지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중요하다. 말의 이 모든 특성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말을 한다. 멈출 수 없다. 말은 인간의 본질이니까 말 없이 살 수 없다. 혼자서도 말한다. 속으로. 생각이라는 형태로. 말은 사고의 도구이기도 하니까 말 없이는 생각도 어렵다.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가지다.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 또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연결도 포기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전자를 선택한다. 상처의 위험을 감수하고 말을 한다. 연결을 위해, 소통을 위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말이라는 도구를 가진 존재.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은 아니다. 조건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은 가능하다. 완벽하게 상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있다. 완벽하게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말을 하려 할 수는 있다. 이 조금이 쌓이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의 삶에서, 관계에서, 어쩌면 세상에서도. 한 사람이 조금 더 나은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조금 더 나은 말을 할 수 있다. 지금 당신 안에 살아있는 말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보자.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질문과 함께 있어보자. 내 안에 어떤 말이 살아있을까? 누가 한 말일까? 언제 들은 말일까? 왜 아직도 남아있을까?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다. 떠오르는 대로 두자. 판단하지 말고 그 말이 상처를 준 말일 수도 있다. 힘을 준 말일 수도 있다. 둘 다일 수도 있다. 어떤 말이든 그것은 내 일부가 되어 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시에 내가 누군가 안에 남긴 말은 무엇일까? 알 수 없다. 상대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런데 분명히 있다. 내가 한 말 중에 누군가 안에서 살아있는 말이 좋은 말이길 바란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머무는 질문이다. 오래 머무는 질문이다. 지금 답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도, 모레도 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가지고 가면 된다. 언젠가 문득 떠오를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내가 말을 하려 할 때, 그때 이 질문이 스칠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은 상대 안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안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사르트르가 말했다. 말은 장전된 권총과 같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들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처음에는 비유로 들렸을 것이다. 조금 과장된 비유. 말이 그렇게까지 위험하냐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 지금은 어떤가? 여전히 비유인가? 아니면 사실에 가까워졌는가? 말이 정말로 권총 같다고 느껴지는가? 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상대에게 박힌다는 것, 흔적을 남긴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로 느껴지는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아직도 가장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진짜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느낌은 강요할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말 앞에, 말과 함께. 말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게 인간이었다.